제가 사실 92년, 93년 이때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제가 도지사가 되면서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주식을 강제 매각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후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너무 활성화돼서 이 화랑의 혜택을 못 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개미 중에서도 꽤 큰 개미인데 뭐 왕개미까지 못 되더라도 꽤 큰 개미인 건 맞는데 역시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 경제 영역 중에서도 이 금융시장 중에서도 이 자본시장의 핵이라고 할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한 점들이 매우 아쉽습니다. 뭐 좀 시장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어쩌면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이 자본시장이 일종의 경험 부족 또는 지식 부족으로 약간은 투기장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좀 현실화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 저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식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전 재산을 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IMF를 맞이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거의 모든 계좌가 깡통이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제가 소위 말하는 작전주, 소형 투기주, 뭐 부실 주식 이런 것들을 주로 투자를 했다가 그 IMF를 맞이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거기서 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실패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다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구를 넘어서 가지고 꽤 많이 이제 수익도 냈습니다. 뭐 일부에서 저보고 주식 그것도 대기업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분들 계시던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우리 기업들도 자금 조달도 쉽게 하고 또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자산 형성의 기회도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아쉬웠던 것은 이 자본시장이 정말로 중요한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제가 책 사서 보고 또 혼자 공부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기업 분석 서류들을 뭐 다 저도 읽어보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로 이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것 또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는 것 투명화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기본적으로 뭐 등락을 반복하니까 그 속에서 주식에 대한 기초 상식이 부족한 분들이 의욕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식시장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극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PER이라고 불리는 이 지수도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2 수준 그 정도에 불과해서 심하게는 뭐 반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이 너무 저평가되고 또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자산 형성 기회가 축소되는 그 문제를 이제부터는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 시장이 경제로는 분명히 10위권의 그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만큼은 소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돼서 해외에 장기 투자 자금들이 잘 유입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뭐 이미 입장을 또 냈습니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을 또 신속하게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사회 환경도 바뀌는데 소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ESG 평가 지표도 좀 개발하고 또 공시 제도도 강화해서 앞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진 데 따라서 주식시장도 선진국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저희는 전문가는 못 되니까 우리 전문가들 말씀도 좀 듣고 우리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투자할 곳을 놓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들과 뭐 대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이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면서 좀 뭐 자본 배분이 왜곡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은 게 주 원인일 텐데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좀 정상화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고 투명화하면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자산 형성도 가능하고 또 기업들은 제대로 자금 조달 기회를 찾고 정상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방법들도 좀 찾고 우리 경제에 왜곡된 자원 배분도 좀 시정하는 길을 찾아내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소연입니다. 방금 후보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진국의 지금 평균적인 PER이 한 20배 가까이 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은 현재 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 이상의 디스카운트이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이 최근 뭐 이렇게 기사에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선진국 지수로 가지 못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금운용기관이 참고를 하는 벤치마크 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국의 FTSE, FTSE라고 불리는 기관, 그리고 미국의 MSCI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FTSE는 지금 트래킹하는 자금의 규모가 MSCI 대비 조금 적은데 FTSE에서는 우리나라가 2009년도 선진국으로 이미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MSCI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위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MSCI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글로벌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기적으로는 안정성도 좀 확보를 하고 변동성도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진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도 제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머징 지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중국과 대만 같은 지금 특정 국가의 비중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이 국가의 경제와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금 증시 상황과 굉장히 좀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 이머징 지수인데 한국은 사실은 뭐 수출 위주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산업군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 저희 계산으로는 약 한 20조 원 가까이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될 걸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저희는 좀 적극적인 어떤 정책 제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한국 시장이 선진화하는데 아까도 좀 전에도 MSCI 선진국 지수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국의 주식 투자 문화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언급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지? 네, 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어떤 주식 투자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역시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물론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또 시장 주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소액주주의 서름을 참 많이 겪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의 룰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도 대주주들의 입장, 힘센 사람들의 입장이 많이 관철되고 있어서 우리 소액주주들이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는 뭐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보니까 뭐 공모주 청약에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뭐 배정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뭐 그것도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그 비중도 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주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합병 분할을 반복하면서 이 자사주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철저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정하게 보정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쟁이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자본시장 발전에 큰 토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DB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본부 가까이.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네, 일단 요즘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는 친환경주에 대한 투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들도 지금 ESG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ESG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 기업으로서 또 투자고 비용이 집행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것도 이제 펀드 단에서도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 ESG 평가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희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포트폴리오가 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많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들도 그 ESG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고 거기에 대한 좀 평가 방법도 좀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그렇게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좀 주고 뭐 이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래야지 저희가 ESG 펀드도 좀 정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펀드 투자를 자산운용사에서 하면서 좀 힘든 점은 단기 수익률과 이제 그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좀 단기로만 투자를 하려는 좀 경향이 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자본 투자를 받아서 진짜 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이 나고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 투자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기반 마련이 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연기금과 보험사들이 그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 그 뭔가 좀 베네핏을 준다든지 기반 마련이 좀 됐고 그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 배당 소득세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기업의 이제 윤리 경영, 뭐 도의적 차원에서 윤리 경영, 또 사회적 기여, 그리고 지배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분산돼서 이렇게 양심 있는 기업인들의 이제 자율적인 사회 공헌의 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요즘은 이걸 아예 통째로 묶어서 이제 ESG 경영의 지표도 만들고 또 ESG 경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펀드들의 투자도 결정하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들이 사실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뚜렷한 기준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실행도 좀 하는데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인력 들고 비용 드는 일이어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ESG 경영을 체화하지 않으면 아마도 국제 경쟁에서 사실은 탈락할 가능성이 또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ESG 경영 지표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준을 부합할 경우에 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연기금 투자에도 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한 유력한 방법인데 이것도 끌려가기보다는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우리가
끌려가면 생존이 최대 목표가 되고 우리가 반발짝이라도 앞서 나가면 사실은 무한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ESG 경영 문제도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도 좀 많이 관심 가지는 게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시되고 또 위반할 경우에 또 제재도 좀 하고 제재보다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권장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조금 ESG 경영에서 좀 앞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개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기업 측면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게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좀 그 변동치를 좀 뭐 최소화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변동을 좀 제한하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는 사실은 뭐 어떤 측면에서 권장될 바가 있죠. 근데 저도 뭐 한때 이 소위 이트레이드 하면서 막 1분도 못 쉬고 막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런 일을 한 일도 있는데 결론은 비용이 더 많이 나가더라. 끝에는 남는 게 없더라. 그게 이제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죠. 뭐 30원 벌었다가 막 20원 잃고 뭐 좀 있다가 막 50원 잃고. 근데 결국은 위기 상황이 도달을 하니까 결국은 대량으로 잃어가지고 결국은 손실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식만 한 게 아니고요. 선물도 했었고 심지어 마지막에 옵션까지 거래를 했는데 그게 IMF 때 미국 시장이 밤에 갑자기 폭락을 하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자주간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 다시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건 절대 안 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이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가 주식 양도 소득 제도를 곧 도입할 텐데 2023년이면 도입을 하는데 그런 뭐 양도 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하나는 역시 주식 투자는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이기 때문에 혹시 이거 방송 보는 주식 투자 초보자 있으면 저 같은 실패의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교과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 결코 소위 테마주 또 부실 작전주 소위 잡주라고 불리는 이 실적도 없는 이름만 존재하는 투기 주식들 여기는 정말 손대지 않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량주의 장기 보유나 이런 것들은 정말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 그냥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이 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추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나 역시 나중에 복구를 하고 더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종합적으로는 아쉽지는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 나중에 당선되셔서 은퇴하신 다음에 투자 지침서를 하나 만드시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ESG와 관련해서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논의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하나 정하고 정부 부처도 부처별로 또 기준이 틀린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ESG 중심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환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국 증시도 선진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 시장금융투자에서 보험, 증권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중에 사실 이제 큰 꼭지 두 가지는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장기 투자를 아무래도 유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방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주들의 평등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주주 평등의 이제 그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이 있습니다. 결국에 주주들이 이제 모든 이제 주식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차별되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인데 결국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최근에 큰 기업들이 M&A 혹은 이제 그 지분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자들은 굉장히 큰 지분권 프리미엄을 받고 소액주주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되는 상황들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소액주주들도 당연히 이제 그 주주로서 가져가야 하는 이제 가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M&A를 하면서 이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을 가져갈 때 결국에 한꺼번에 이제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그 프리미엄을 주고 가져가지만 소액 주주의 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이제 뭐 그 공개 매수에 대한 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제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에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받고 큰 수익을 남기지만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에서 다 배제가 되고 추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발휘를 하거나 혹은 주식 교환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손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이러한 이제 그 크게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소액주주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을 법제화해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면서 좀 소액주주의 권리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MZ 세대의 일원으로서 조금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리자면은 최근에 MZ 세대의 관심은 자산 증식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 결정으로 어떠한 이제 간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 본인의 주도권 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비어클은 당연히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혜택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자본시장 내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좌를 가지고 뭐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 평등권을 다시 한번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뭐 네. 사실 소액주주들 보호 문제나 또 소액주주들이 배제되는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저도 어디 조만한 회사 하나 투자했다가 회사 경영진이 막 자기 거는 비싸게 회사에 팔고 회사의 비싼 자산을 자기가 싸게 사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주주총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꽤 오랫동안 제가 싸우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죠. 공정한 룰, 이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형식적 공정이 아니고 실질적 형평성, 실질적 공정이 중요하죠. 소위 하후상박의 원리, 또 약자 보호의 원리, 강자 횡포를 억제하는 문제, 이게 사실은 실질적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인데 그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그 주식시장, 뭐 자본시장 다 합쳐서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룰을 만드는 건 정부, 그 중에서도 관료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넓게는 정치권도 하지만 주로 관료들이 하는데, 저는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계속 이제 금액을 낮춰왔는데, 그게 10억에서 뭐 5억으로 나중에 막 줄이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는 100만 분의 1을 가지면 대주주로 취급해가지고 양도세의 과세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대주주냐. 결국은 이제 행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건 약간 후퇴해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 부분도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했다. 그러니까 형식적 관료주의의 산물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좋은 제도야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죠. 혹시 우리가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 그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세부적이고 실효성 높은 효율성 높은 정책들은 우리 홍성국 의원님도 김병우 의원님도 또 이용우 의원님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아시니까 또 입법화하고 제도화하는 걸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청년들의 이제 자산 형성 기회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최근에 뭐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도 많고 서서히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몰려 들어오는데 여전히 자산 형성은 부동산이다 이런 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율이 너무 높죠. 그리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율은 너무 낮아서 사실은 잠재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신용도 높고 수입 많은 사람은 낮은 금리로 고액을 오래 빌려주고 또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이나 자산이 적은 사람은 아예 안 빌려주거나 엄청나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사실 이 측면에서 이미 불평등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시기는 어쨌든 고도 성장 시기여서 성장률도 높고 여러 곳에 도전할 수 있었고 또 성공할 기회도 많았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저성장 사회가 돼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성장의 과실을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때도 사실은 재형 저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주택은행 이런 데서는 주택 구입에 대해서 많은 혜택도 주고 했는데 이게 다 지금 상업은행화 돼가지고 그 기회들이 다 사라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자 그룹에 속하는 청년 세대들한테는 이제 성년들 기성세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 MZ 세대들의 분노, 억울함, 배제감을 느끼게 한 주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위 자산의 형성 과정에서 근로의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 정책이지만 이 금융 자산 시장 또 주식 시장 이런 데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좀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좀 꼭 필요하겠다. 소위 ISA 이런 계좌들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제가 하고자 하는 소위 이제 전환의 시대에 대대적인 산업 전환과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 인프라 투자를 상당히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투자 기회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좀 줄이고 또 기회도 나누고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자산 형성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제 혜택이든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든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이런 앞으로는 실물보다는 금융 영역이 훨씬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설계와 배려가 정말로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역시 이것도 제가 뭘 알겠습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만들어 주시면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후 상박의 원리에 따라서 억강부약의 원리에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진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을 넘어서 앞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게끔 제가 그 기대를 걸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소액 투자자 보호, 그 다음에 장기 투자 키워드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퇴직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소액 투자자 그리고 장기 투자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은 일정 기준에 있는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한 55%인가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250조, 앞으로도 꾸준히 늘 거지만 그 정도로 돼 있고요. 개인연금 시장도 한 350조 정도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800조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소득 대체율은 아주 낮죠. 보통 선진국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퇴직 전에 한 4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면 47이 28, 한 280만 원 정도가 퇴직 후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소득이 나왔을 때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40%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금액은 늘어나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1%, 2% 거의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고 주식시장이 화랑인 경우에도 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금융기관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우리 투자자들도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국회에서도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법안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개인연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연금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연금 일정 기간에 돈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찾아가는 거고. 이런 개인연금 시장에 있어서 투자형 ISA라는 상품과 함께 이 개인연금 시장에서도 정부의 좀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금융시장도 선진화시키고 시장을 통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도 도와주고 부동산에 몰려있는 이런 부동자금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땡겨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함께 주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노후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호주에서 도입하고 있는 연금청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상징적 정부 조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연금을 제대로 연구해내고 조사를 잘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함께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등에 대해서는 나름 연금 제도가 상당히 잘 확보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워낙 소액이고 또 그 자체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적 연금을 또 많이 활용하죠. 저도 사실은 그 사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퇴직연금 문제는 사실 소규모 사업장들, 퇴직연금이 강제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회사 망하면 퇴직금까지 다 또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 강제 가입 또 강제 관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노후가 불안한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노인 빈곤율도 높고 또 극단적 선택률도 십수년간 압도적인 1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인데 결국은 이제 이 노후를 대비한 연금제도,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런 제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또 충분히 안정적 생계가 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좀 확보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얼핏 말씀하신 것들 중에 지금 연금 세액 공제 한도, 그러니까 그 감면 한도가 지금 100만 원? 월 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정해진 기준인데
이것도 사실은 좀 한계를 좀 높여서 저점을 한 2배 정도라도 이렇게 높여서 최저선의 삶을 사는 데는 국가가 도와주기도 하는데 거기다 굳이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필요는 없지 않냐. 시대 상황에 맞춰 좀 고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베이비 부머가 대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가 소액주주 보호인데요. 보면 시장에 주식을 상장을 하는 거는 주인을 모시는 거거든요. 주인을 모시면서 그 주인을 주인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호 의원도 발의했고 각각 발의했지만 상장회사 특례법으로 해서 주주평등의 원칙, 그리고 회사 분할할 때 자사율을 비례적으로 해줘야 될 원칙, 모자회사를 동시상장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이해상 수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법안 심의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 국정감사 때 이거는 여기 거래소가 그냥 할 수 있어요. 거래소 상장 규정을 그런 원칙을 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금융위원장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법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을 제대로 대접해 주는 거. 이제 그러면서 아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외부 위탁했을 때 그 금융기관이 그 돈을 자기 돈처럼 한 게 아니고 자기 회사의 이익에 유리하게 자산 운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부 통제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룰을 만드는 건 심플하게, 그리고 그 집행은 엄정하게, 그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하는 시장 플레이들한테는 자유롭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후보님이 실제로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후보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앞서서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거래소를 와본 건 처음입니다. 관심은 엄청나게 많았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 내역을 전 전산상으로 보고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면서 자판을 많이 두들기면 많이 두들길수록 손해가 나더군요. 어쨌든 그것도 인생의 경험인데 너무 대가가 컸고 앞으로는 우리 주식시장이 좀 공정성과 투명성도 많이 회복하고 또 선진국 지수 편입도 하고 또 우리 국내에 이제 금융자산 배분이 주로는 그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 집값 상승과 같은 고통도 유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해외 선진국처럼 이제 금융자산, 주식자산에 대한 비중도 많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정말 기업들이 좀 튼실하고 또 성장성이 있고 뭐 그런 경우에 장기 투자를 해서 실제로 자산이 좀 늘어나고 또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감시 감독이 충분하지 못하면 뭐 주가 조작이든 뭐 통정 매매를 통한 왜곡들이 발생해서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지만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주주 평등의 원칙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또 시장 경제의 좀 핵심적인 가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시장의 합리적 룰을 만들고 또 그 합리적 룰 안에서 개인과 기업들은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게 바로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일 텐데 그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룰의 세팅이라든지 또 룰을 어길 경우에 대한 제재 이게 매우 좀 취약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소비자도 아주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금융 피해자에 대한 그 구제나 아니면 피해 상황 확인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금융 감독 기능을 좀 현실화해서 소비자들이 보고 금융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좀 강화할 필요가 꼭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장외 거래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의 투자가 사실은 이제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끼리 아주 특수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좀 보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진입 장벽을 워낙 높게 쳐놓으니까 거기 이제 관료주의가 침투하고 또 부정도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진입 장벽은 낮게 그 안에서 책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진정한 의미의 좀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투자 기회도 많아질 테고 또 기업들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의 길이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그 기회들을 서로 나누는 게 우리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경제 성장에도 꼭 필요하겠다, 또 도움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막 주식 투자나 금융시장 참여자가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나 시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느 날 아까 들어올 때 본 것처럼 갑자기 그 이제 곰이 힘을 내 가지고 황소를 다시 밀어내는 상황도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제 금융 지식이 취약한 그런 의욕만 가지고 참여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좀 안전한 장치가 좀 필요하겠고 그중에 핵심은 역시 금융 교육이 되고 또 이 시장을 악용하는 세력들에 의한 이제 소수의 다수에 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발생하면 반드시 찾아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다. 규칙을 어겨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 그런 믿음들을 좀 확고하게 만드는 게 곧 정부 역할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 잘 챙겨주시고요. 기업 분석도 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저기 좋다는 얘기만 하고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안 하는 그런 이상한 시장인데 매도 의견도 좀 내시고 매도 의견 내세요? 중립까지만 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하여튼 농담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도 빨리 선진화돼서요. 투자할 기회도 늘고 기업들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